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될 것이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과 언론중재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은 안 하고 국민을 윽박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명선거 춘단을 설치해 당 차원의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전환을 두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전환한 건 월권이라고 한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과 민주당 경선 판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중계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선거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모든 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은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 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 그것은 민생법보다 훨씬 중요한 문생법안이기 때문입니까? 가짜 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비판, 그런 보도 철저하게 못하게 감추자는 것 아닙니까?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은 정권 교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혼란만 더 키웠다며 공급 확대라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모였습니다.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안,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날선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본선 후보가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렇게 되면 비정상의 시대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폭정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은커녕 도리어 다시 집권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은 기승전 정부 탓만 하는 연설이라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반드시 언급해야 했을 검찰의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 이런 방구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는 김웅 의원이 맹탕 기자회견을 하더니 원내대표까지 핵심은 빠진 맹탄 연설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말잔치로 이목을 끌며 혹세무민을 조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김 원내대표의 부동산 세제 인하 언급은 부자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것으로 약자와 보통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혹평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관련 의혹 논란, 관련된 사람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맹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겠다며 공명선거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연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논란.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난폭회견, 맹탕회견이라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도자의 언어와 태도가 아닙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 아닌가 합니다. 윤 후보가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때가 되면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판단하는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단을 발족하고 여권 공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데다 고발장 전달 과정에 소속 의원이 등장하고 제보자가 야권 인사일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당 조직 개입 의혹까지 나오면서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내년 대선은 물론 당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법률자문위원단에서 나중에 그것을 당 사무처에 오히려 법률자문위원단에서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정면 돌파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작 정치에 불과하다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 캠프 측에선 윤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관리 책임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가 의혹의 중심에 있고 당사자들 간 입장은 제각각인데다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번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예결위에서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인데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걸 두고 야당은 월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도 공익신고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에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 지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아닌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전환한 건 검찰의 월권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무슨 국민권익위도 아닌데 국민권익위에 월권을 해서 이게 공익신고자 신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법적 근한이 없죠. 예결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게 마땅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이 포함이 되는데요.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수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진실규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수사로 이어진다면 5개 이상의 제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월권 논란을 두고 신고 접수 기관에서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종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이 맞냐는 겁니다. 지나치게 교육 경쟁이 그 정치권의 그 여론몰이식 그런 어떤 마녀 사장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형도 확정이 돼 있지 않았고 또 입학 창문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당사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예정 처분이라며 최종 처분을 확정할 청문 절차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가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이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산대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 중인 이런 행정 절차가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볼 것입니다. 예결위의 결산 심사를 마친 결산안은 내일부터 본격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대선 공약 지시 논란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박 차관은 깊이 반성한다며 자숙하겠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이른바 차기 정권 줄대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달 31일 미래정책 어젠다 회의에서 일부 직원에게 대선 캠프에 공약으로 제안할 만한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미래정책 어젠다 회의 자료가 선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달 31일 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상임위 차원의 엄중 경고를 촉구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야당 후보한테 이 자료를 줄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당 후보 중에서도 선택적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이 또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선 캠프라고 하지만 차관님 이력을 보면 지금 야당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후보에게 그렇게 확정전에 잘 보이고 싶으셨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박 차관의 차기 정권 줄대기 의도가 분명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자료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실정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100배 사죄하셔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차관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자숙하고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회의였다며 대선 캠프를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고요. 저희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자숙하고 또 심기일전해서 정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재조 품목 고시 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제재조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친환경 산업법 개정안 등 12건이 통과됐습니다. 제재조는 중고 제품을 새 제품처럼 다시 상품화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시행령상 요건만 충족되면 제재조가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 지자체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20여 개 주요국 의장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희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 세계 110개국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제5차 세계 국회의장 회의가 지난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틀에 걸쳐 인류와 지구의 공존, 코로나19 글로벌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회의 첫날 두 번째 세션에 발표자로 나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 간 다자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untries, large and small, developed and developing, should understand that we are interdependent and should work together based on universally acceptable norms of international law and principles of multilateralism. 특히 박 의장은 한국이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확대해 인류 공동의 보건 위기에 앞장서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각국의 방역 경험과 의료 지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step up efforts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vaccines and treatments for COVID-19 under the principle of multilateralism.
어제 폐회식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위급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정상급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리면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계기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순방 기간 동안 박 의장은 주요국 의회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의회 교류와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 의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의회 협력 의정서 체결을 제안했고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산 피아노를 연주하고 자동차를 탈 정도로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소보트카 하원 의장은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한국 방문 때 의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 남북 국회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고 소보트카 하원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박 의장은 세계 국회의장 회의가 열리는 이틀 동안에만 20여 개국의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낙연 대선 후보의 의원직 사직아들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소경길 대표가 이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 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지도부가 만류하자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영업자들의 심야 차량 시위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고 범칙금 4만 원을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어젯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을 비롯한 9개 지역에서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대권 주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는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등 4개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두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언론중재위와 언론단체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 처리 기한인 27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주제로 정기총회와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도서관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변화에 맞게 지식 전달 체계를 혁신하는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 도서관을 중심으로 5,750개 도서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현재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있었는데 먼저 연설 내용의 핵심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인공은 그 여야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먼저 여당인 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회인 만큼 K방역, 문재인 케어 등 그동안의 그 정부의 성과를 알리는 데 치중하고 이 언론중재법 등 남아있는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설은 완전히 반대였죠.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김기현 원내대표 연설의 많은 시간을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 주도 성장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은 민생법보다 중요한 문생법안이다. 또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등등 제가 연설문에서 이 문재인이란 단어를 세워보니까 61차례 정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난 상대당의 반응, 혹평일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일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이 여야에게 이 대선 전초전은 안 된다. 네. 이 민생을 위해 협치를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이 정기국회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그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서로의 비판에만 치우쳐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그 김기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에 대한 그 냉철한 분석과 자기 반성은 없고 모든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 탓만 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어제 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마치 정부의 시정 연설을 보는 듯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여야가 매번 이렇게 상대당의 연설에 대해서 비판만 해온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서로 좀 칭찬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네.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에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여당은 그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그리고 이 야당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요. 당시 그 새누리당 유승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그 의원이 원내대표였는데 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좀 이례적으로 이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2015년 4월 당시 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 이 파격적이란 평가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이 놀라운 명연설이었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보니까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허구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또 이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부자 그 대기업 증세 등 이 진보적인 의제들도 연설에 담았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 경제 민주화를 강조한 연설이었는데 당시 새누리당 그 김무성 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우리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었다며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그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돼서 여야가 어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현장에서 첫 회의를 취재를 했었는데 이제 여야가 서로 웃으면서 이제 처음에 손을 맞잡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신경전이 아주 팽팽하게 좀 펼쳐졌습니다. 네. 그 어제가 첫 회의여서 그 상견례를 겸한 자리기도 했는데요. 이 마주 앉은 여야 인사말에서부터 입장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잠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한 차례 더 논의를 하는 것은 아마 헌정사상 처음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의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뤘다는 꼼수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게 임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그 들으신 발언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여당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 즉 형식의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합의된 수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26일까지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여야가 그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27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은 27일 본회의에 상정에 처리하려면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 여당이 협상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여당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고 야당은 무조건 이제 수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그 8인 협의체 활동 기간이 그 시간이 26일까지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간에 또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과연 그 26일까지 이게 그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까 좀 의문들을 갖고 있는데 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협의체가 일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네. 오늘도 오후 4시 반부터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제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26일까지 이제 예정된 회의를 좀 세어보니까 한 11번 정도가 됩니다. 네. 이 11번의 회의를 통해서 이 여야가 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도출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여야 이견이 큰 핵심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논의를 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 남아있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기간 내 합의안 마련까지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11번의 회의면은 숫자로는 많은데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언론중재법 합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9일 사람들의 시선을 이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시대착오적 언론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근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죠. 괴문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제보자를 향한 공세와 반박에 나선 윤 후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똥이 윤 후보 자신에게도 튀는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거론되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 윤 후보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후보의 언론관이 편향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언론관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수많은 언론인들을 모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쟁자인 대선 후보들이 SNS를 통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 공작한다고 호통치는 건 검찰총장 때 버릇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태경 후보는 메이저와 마이너로 갈라치게 하는 건 민주당의 언론 통제법만큼 위험하다고 비판했고요. 장성민 후보는 60년대 자유당식 건달 정치인의 사고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인터넷 신문 뉴스버스는 지난 6월 이른바 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해명에 나서면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던 매체이기도 한데요.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건희님께도 왜 신생 매체인 뉴스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좀 물어봐달라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이라며 정면 돌파에 나선 윤석열 후보. 그 가운데 불거진 언론관 논란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1억 원 배상도 5배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재판부는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1억이 아닌 그의 5배를 보상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 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법안의 핵심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죠. 국민의힘은 현재 이 조항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번 최순실 씨의 승소 소식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도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힌 경우 5배 민사보상하도록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을 향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안민석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안민석 의원의 1억 원 배상 판결, 과연 여야 협상에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보도를 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파장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현재 일파만파인데요. 어제 이제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각각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윤석열 후보는 신빙성 없는 괴문서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안의 성격과 핵심 쟁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성격을 얘기하면 역시 이제 검찰이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한테 고발을 하도록 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선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건 그러면 그 과정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걸 지시했느냐 또는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느냐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뉴스버스의 그 보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했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거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공방만 치열해지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은 지금 아직은 윤석열 당시 총장까지 거론할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준성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네. 이름이 좀 쉽지 않네요. 직책이 뭔가 만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줬고 김웅 의원이 당에 전달한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손준성 검사한테 뭘 받아서 전달했다. 이제 김웅 의원 주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는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보도를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곧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뭔가 만들어서 김웅 의원한테 줬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손준성 검사가 혼자 만들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사주를 한 건지 시킨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따져야 되겠죠. 지금은 뭐 정치적 공방보다는 그런 그 사실관계가 좀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마치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었는데 정작 그 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기자회견의 그 내용들이 명예훼손이라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자신이 이제 해당 이 공익 제보자가 자신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보면 이진동 그 뉴스버스 발행인은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와 제보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그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그 이제 누구든지 여의도에서 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문을 이진동 발행인한테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진동 발행인은 그 사람이 공익신고자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같은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성은 씨가 과연 제보자냐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여기저기 인터뷰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제보자가 아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 7일 날 조선닷컴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제보자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절대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어젯밤에 밤늦게 본인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에는 자기가 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혼선을 초래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은 씨가 과연 제보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앞으로 아마 첫 번째로 규명돼야 될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은 알고 있겠죠.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그런데 대검찰청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실명까지 말씀을 근데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보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뭘 넘겨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그럼 그게 사실일 경우에 이걸 그럼 누가 뭐 어떤 경로로 제보했을까 2차적인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이 내가 그 조성은이라는 사람한테 뭘 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혹시 누가 낀 거는 아닌지.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뭘 줬는데 조성은 씨가 그걸 누군가 제3자한테 줘서 그 사람이 제보를 했을 네. 가능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옛날부터 말이죠. 그 옛날에 이제 공익 제보자 이런 개념이 없을 때 무슨 조직 내부에 무슨 비리 같은 걸 폭로하면 대개 그 조직에서 저 사람 저 인사 불만자다. 인사에서 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에 불만으로. 약간 문제는 있지만 이걸 뻥튀기 해서 지금 폭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메신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뭐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누구냐? 이거 제가 볼 땐 이 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거는 역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뭘 줬느냐 안 줬느냐. 네. 그 부분이 역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지만 네. 2차적인 핵심 쟁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수사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공수처도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를 찾고 실체적인 진실을 또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조성은 씨가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다 그런 걸 올리고 네. 그런데 이진곤 발행인 얘기에 따르면 사실 휴대전화도 대검에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할 때 그 휴대전화의 화면을 캡처해서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누구한테 나온 것인지 그 휴대전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텔레그램 대화방인데 그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거기 찍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도 조작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화면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 포렌식 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 조성은 씨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보자가 맞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보냈는지 이런 정도는 쉽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안 받았다고 하면 이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국면이 되면 공수처에서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이거 검사 관련 사안이니까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휴대폰 또 손준성 검사가 평소에 사용하던 휴대폰 또는 PC 이런 것들을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사하면 뭐 근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실체 규명이 제일 쉽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직접 증거들을 당사자들이 다 없앴다고 해도 그 화면을 그 SNS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과학 수사 기법을 조금만 동원하면 이 조작 여부 정도는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뉴스버스에서 처음에 보도한 사진은 몇 장이 되질 않고요. 며칠 있다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 자료 전체를 이렇게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보낸 자료에 거의 다 손준성 검사,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없고요. 저는 뭐 김웅 의원이 내가 사시동기인 손준성 검사한테 받아서 뭘 넘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과연 누가
조작을 했느냐 이건 뭐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가진 그 감각과 상식으로는 이건 조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듭니다. 아무튼 이건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뭐 곧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을 당 차원에서 규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오늘 최고위 후 이준석 대표는 당 조직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된 경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법률자문위원단에서 나중에 그것을 당 사무처에 오히려 법률자문위원단에서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그 시점이 저희가 처음에 해당 언론에서 제기했던 4월과는 다른 시점에는 그런 일이 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할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제 대응단을 이제 구성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 초안을 당시 이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한테 전달을 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는 이런 규명이나 또 이제 상황 수습이 가능할지 또 이제 당내 후보별 유불리는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서 후보별 유불리는 뭐 네. 그 명백하게 갈릴 것이고요. 저는 그 정점식 의원이 그 담당 이제 고발장을 쓴 그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는 부분은 전혀 어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의 그 뭐 공명선거 추진단 같은 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그 보낸 것을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뭐 보냈다면 나는 단순하게 포워딩, 전달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국면이라면 그 김웅 의원이 보낸 것을 누가 받아서 그게 이제 조성은 씨가 받았는지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김웅 의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그럼 조성은 씨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만약에 정점식 법률지원단장한테 그게 전달이 됐다면 정점식 단장이 그걸 뭐 어느 변호사한테서 이거 고발장 만드시오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 이거는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앞에 단계죠. 응?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네. 야당한테 시켜서 이걸 고발하도록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정점식 의원이 뭐 무슨 행동을 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의 생각합니다. 위치에서 할 일을 한 거다. 그거는 법률지원단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는 하등의 뭐 불법이나 이런 절차상의 요소가 문제는 없다.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고발장 만들어서 뭐 제출한 거죠. 그런데 하필 그게 김웅 의원이 넘겨준 그 고발장하고 내용이 너무 일치하니까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넘긴 그 자료가 맞는 것 같다라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이 좀 약간 당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검찰 차원의 뭐 비리 의혹이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활용을 했고 이건 누구한테 받은 걸로 규명이 됐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대선 후보 12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 사건으로 휘말려 들어갈 위험 같은 게 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뭐 네. 지금의 요 단계에서는 뭐 후보별 유불리를 판단할 뭐 그런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여론조사 보면 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내리막이고요. 홍준표 후보가 뒤집어 엎은 결과가 지금 하루에도 서너 건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한테는 악재로 현재도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게 고발장이 2건이에요. 지금 보도되는 게 4월 3일 건이 있고 4월 8일 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전달했다는 건 4월 8일 건이에요. 그거는 원래 사실은 김웅 의원이 자기가 초안을 잡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손준성 검사한테 받았느냐 여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근데 만약에 그게 김웅 의원이 초안을 잡아서 당에다 전달해서 그게 고발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또한 당내 과정이에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는 손준성 검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4월 3일 거예요. 4월 3일 거는 지금 받았다고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은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4월 3일 거와 8일 거의 그 과정 또는 불법성 이런 것들은 좀 나눠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예, 뭐 지금 야당이 전국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근데 사실은 여당이 더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이 한창이죠. 대선 후보가 이번 주말에 이른바 1차 슈퍼위크라고 네. 민주당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선거인단 규모가 전체 200만 명 중에서 64만 명에 이제 달할 만큼 이번 경선 판세에 이제 바로미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 어떻게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이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충청권 이제 토요일 날 먼저 나왔고 일요일 날 나왔고 그다음에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수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인터넷으로 하고요. 금토일 사흘 동안 ARS로 하게 됩니다. 또 12일 당일 날은 현장 투표를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이른바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충청도라는 데가 좀 약간 좀 중립적인 데 아닙니까? 근데 그 충청권에서 이재명이 과반을 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투표를 시작한 1차 선거인단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을 한 그 캠프에서 공통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1차 선거인단 결과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굳히기로 갈 것 같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충청권의 민심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데 내가 가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금 그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뭐 당원이거나 아니면 우호적인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자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혔거나 아니면 중도이면서 좀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대전하고 이제 충청권 이쪽에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이런 사람들의 투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거의 한 55% 정도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란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은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예요. 그런 결과를 본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연고지가 포함된 1차 슈퍼위크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전 충청권은 아무도 연고자가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에 어제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만류를 했지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배수진이죠. 네. 돌아갈 다리를 아예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면 내가 그냥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가 아니고 그럴 생각 나 전혀 없다. 여기서 나의 그 정치적 승부를 걸겠다. 어떤 결기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당내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 자리가 얼마나 그 소중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 그 국회의원직 던졌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정치 쇼라고. 아니 뭐 여당의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직을 던진다. 이게 온당한 거냐. 또 종로라는 지역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치 1번지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으로서 뭔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당내 평가가 썩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뭐 방을 뺐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글쎄 이렇게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충청권에서 보여줬던 과반, 저는 이 과반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낙연 의원이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던짐으로써 이제 정말 본인이 회군할 네. 그런 다리를 불살라 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네라고 한다면 그 지금 사실은 한 그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어떤 본인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확보해서 아예 결선 투표가 없어지는 사태. 아마 그거 정도는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지금 최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별로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보도를 크게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공방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진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국정원 댓글 사건 못지않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인데 아니 고발장을 써서 야당에다 고발하라고 줬다? 이거는 법률적 문제 이전에 진짜 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실체 규명을 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자료를 줬다는 준 걸로 알려져 있는 손준성 검사, 또 같은 사시 동기죠. 김웅 의원. 한 사람은 나는 준 적 없다. 한 사람은 뭔가 받아서 넘겼다. 이 부분 곧 드러날 것 같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전 조금 전에 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서 배수 이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충청권 지금 투표가 거의 끝났고 이제 이번에는 선거인단 투표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선제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의원이 너무 늦게 그런 결기를 보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낙연의 때늦은 시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대선 경선 전국을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민주당의 1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판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